예, 안녕하십니까. 박천수입니다. 바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야각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야각국사라는 것은 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야 여러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순서별로 특히 김해에 있었던 금강가야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야 건역도입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면 5세기 후엽에 한정된 겁니다. 이거 제가 생각하는 가야 건역도인데 예를 들면은 지금의 김해의 금강가야, 뭐 가락국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라가야, 그 다음에 소가야, 그 다음에 대가야인데 대소란 게 아마 이름이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지만은 대가야에 비해서 작은 가야라는 뜻에서 아마 소가야가 만들어졌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소가야말로 이렇게 큰 넓은 범위에 걸쳐서 소가야 문화권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하가야. 특히 신라사 연구사들이 일찍이 비하가야를 이미 4세기대 후엽 말에 신라에 병합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5세기 후엽까지도 가야로서의 어떤 국권을 유지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역시 해방 이후에 가장 큰 성과는 이 대가야 연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생 때 1학년 때 고령 본관동 발굴하면서 그때 발굴하고 있던 여러 선배님께 여쭤봤습니다. 대가야는 그러면 뭐냐 하니까 여기 고령에 있었던 나라가 대가야다. 대가야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넓은 권역을 이 나라였다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정말 고고하게 밝혀낸 엄청난 연구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강가야입니다. 금강가야는 이제 예를 들면 김해 대성동 고분군을 발굴하신 신경철 선생님에 의해서 이주민에서 건국됐다는 김하민족 국가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같은 생각입니다만 금강가야가 400년 고구려 남정위에 멸망하였다는 이런 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역사고고학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해석을 할 때는 사료와 고고 자료, 문헌 사료와 고고 자료가 일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헌 사료조차도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료 자체가 그 당대 인간의 인식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강개토항비 보면 앞부분에 주몽이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강개토항비 여러 가장이 조금 나옵니다. 복이 5만 명이 예를 들면 경주에 왔다.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저는 사실 복이 5만 명까지 내려올 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복이 5만 명이라면 50만 명 정도 되는 군대가 어떻게 왔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료와 그 다음에 자료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두 개 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는. 예, 고김면과 주변입니다. 김해 지역은 이제 그 삼국지 유서 동의절에 보면은 이 낭랑대방군의 사람들이 외로 가는데 여기를 고야국을 거쳐간다고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넓은 항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항구 아파트 짓기 좋아하는 사람들 사실 김해 아파트 보면 전부 산록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약 집안이니까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이 고지질 연구에 의한 바다를 이렇게 복원해 봤습니다. 양산, 심지어는 김해 북쪽에 고대산만까지 이렇게 큰 많이 형성.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창녕 부곡 그분까지도 아마 바닷물이 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역 세계의 가장 관문사회가 바로 김해였기 때문에 고야국, 금강가야가 번성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게 동네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부산대학 연구자들이 있는데 저 이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작은 만을 끼고 있거든요. 이런 만으로는 동네 복천동 집단이 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양산에 비해서도 훨씬 더 작은 만을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대 고지리학 연구에 의해서도 김해가 얼마나 정말로 그 무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입지를 차지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이제 유적의 입지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은 부원동이 지금 김해시청 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대성동, 그 다음에 이런 유적들이 이렇게 전부 다 바닷가,
이 산록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전부 바다를 끼고 여기에 하나하나 유적들은 모두 항구를 끼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해가 번성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지금의 창원에 들어가 있지만 이 석동 유적도 사실은 김해의 금강가의 중요한 항구였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해 양덕리 공원입니다. 특히 원삼국 시대 김해 구야국 시기에 김해가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유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일부만 조사가 됐는데 이 일부만 조사가 됐지만은 예를 들면 김해 양덕리 162호문을 보면은 이 큰 목강묘에다가 안에 중국 거울하고 철기 그다음에 이 철제품들이 아주 많이 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 이 2세기대 이 김해 중심지였던 김해 양동리 세력들의 그 생업 기반이 바로 철 생산과 유통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는 아마 그 철 소재가 됐던 판상철부 및 도끼들입니다. 예를 들면 판상철부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봉으로 생긴 것들이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거는 예를 들면 하폐와 같이 중국의 사서에도 진변한 사람들이 철을 돈처럼 사용했다는 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마 속 같은 거는 아마 수입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3년이라든지 고구려에도 있기 때문에 아마 북방에서 수입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동모입니다. 동으로 된 게 창인데 뭐 전혀 실용성이 없는 거죠. 이건 어디에서 주로 사용하냐? 북부구주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특히 가장 밀도가 높은 것이 면적에 비해서 스시마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시마에 있었던 외인들이 가져온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322호분에서는 동정이 나왔는데 3세기 전엽인데 이 동정은 중국의 그 당시에 어떤 궁정에서 만들어졌던 소스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얼마 전에 김해박물관에서 했던 수정제 먹거리입니다만 실은 우리도 수정이 납니다만 이렇게 큰 대형의 수정이 났을까 그리고 이걸 가공하는 기술이 이렇게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낙랑고운에 이런 큰 수정 다면옥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 같이 들어와 있는 인도퍼시픽 구슬하고 그 다음에 홍옥수 구슬과 함께 여기도 지금 홍옥수 구슬이 있습니다만은 동남아시아 쪽에서 수입된 것이 아닌가 멀리 인도까지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해 대성동 고궁입니다. 이 사진은 그래도 뭐 조금 그런데 사실 김해 대성동을 제가 발굴할 때 왔을 때는 아파트가 여기 아마 발굴단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던 아파트가 하나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사실 이 김해 대성동 고궁은 제대로 심사를 했으면 여기 세계유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적이 이렇게 다 망가졌거든요, 경관이. 아마 그건 상당히 이 세계유산 위원들이 봐준 거라고 생각돼요. 앞으로도 우리가 유적을 보존할 때 이렇게 점으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으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해 대성동 고궁군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아파트가 가능한 한 좀 멀어지게 이 소위 버퍼존이라는 걸 만들어서 경관이 예를 들면 지금 종로가 문제가 된 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종로를 얼마 전에 가봤는데 거기에 만약에 큰 건물이 선다면 종로에 섰을 때 그 건물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정말로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김해시에서는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이 어차피 30년 뒤에 철거해야 돼야 되니까 대토를 주더라도 이런 아파트 주변들은 이런 특히 경관을 예를 들어 이 아파트는 이런 아파트들은 아마 나중에 김해시에서 뭐 어떻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해 대성동 고궁군은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축조되어 갑니다. 먼저 가장 이 북쪽에 있는 김해 대성동 29호분입니다. 29호분은 이렇게 지금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후대에 예를 들면 뭐 무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마가 들어오기도 해서 파괴가 되는데 복원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 철정이 있고 철정도 일부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누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교차되게 순장자가 한 명. 왜냐면 여기에 이 목걸이로 보이는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토기를 이렇게 많이 부장했는데, 토기를 부장했다는 건 뭐냐? 그릇을 연 게 아니고요. 안에 뭘 였냐? 음식물을 였습니다. 결국은 이건 어떠냐면 김해 양동리 고공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던 숲속이들거든요. 이런 것도 어디에 많이 보이냐? 특히 낙랑고문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 이 사자가 내세에서 부활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100점 정도 되는 토기를 부정한 것도 아마 이 시기에 큰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순장이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순장자가 있던 것도 양동리에서는 보이지 않던 겁니다. 이것은 뭐냐? 아마도 이 시기에 이 뭔가 이 왕건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순장할 수 있는 전제 권력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29번의 성립을 연대는 이제 연구자마다 다릅니다만 저는 뭐 2세기, 3세기 중엽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3세기 말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연대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동복입니다. 이 동복이 나왔기 때문에 이 동복은 원래 기마민족들이 고기를 이렇게 끓여 먹을 때 이게 사용하는 솥이거든요. 솥인데 이 동복은 주로 어디 있냐면은 중국의 동북지방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저기 시베리아까지 분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복을 사용하는 것은 주로 이 기마민족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발굴자인 신경철 교수는 기마민족이 부여족들이 내려왔다 이런 견해를 했는데 실은 그 견해는 독창적이라는 것은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950년대에 기마민족 국가라는 유명한 에가미 나미오라는 사람입니다. 강상파우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사실 엄청나게 훌륭한 학자인데 이거 하나만은 틀렸거든요. 기마민족 국가라는 거. 사람이 뭐 아무리 훌륭한 학자라도 다 이렇게 맞을 수는 없는데 단지 근데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 이 책이 한 수백만 권 팔렸거든요. 우리하고 이게 인구도 많지만은 독서 시장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수백만 권이 팔립니다. 아마 이 책은 100만 권 이상 팔렸다고 생각되는데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틀렸습니다. 기마민족이 왔다는 것이 증명이 안 된 겁니다. 첫째는 기마민족이 오게 되면 항상 보이는 그 지역에 나타나는 생업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기마민족이 오게 되면은 말을 죽여서 순장한다든지, 그런 마구를 이렇게 묻는다든지, 실은 대성동 29호 단계에서 말을 순장도 보이지 않고 또 하나는 마구의 부장이 안 보입니다. 그럼 결국은 기마민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갑자기 여기에 주민들이 살았던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미 가야비 숲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미 기원 전후한 시기에 이런 통나무 목간이 있었습니다. 이 통나무 목간은 어디 있냐? 저기 진영에 있는 다오리에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미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여기 유력 세력이 대성동 근처에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대성동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김수로 왕이 있거든요. 왕릉이 있습니다. 김수로 왕릉도 나중에 저는 이제 당연히 아마 통일기 이후에 신라에 의해서 만들어진 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김유신계가 이제 신라의 중심 세력이 되면서 자기들의 조상을 현장하고 정통성을 주장해야 되니까 그때 아마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김수로 왕릉이 실은 대성동원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왜 하필인가? 아마 그 당시에도 대성동 고분군에라는 여기에 가야의 옛날에 구야국 시기에 왕릉이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건강가야라는 걸 아느냐? 이제 여기 있는 토기들인데 아까 전에 토기란 건 음식물을 부장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엮기 위해서 이제 담아놓는 용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무덤에 들어가는 토기들은 이런 특수한 토기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토기들은 이렇습니다. 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제기, 의식용 그릇, 불교에서 사용하는 의식용 그릇, 유교에서 사용하는 의식용 그릇이 다르듯이 제기란 건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여기 제기로 사용돼 예를 들면 이런 건 실생활에 거의 별로 활용도가 없습니다. 밑이 둥근 항아리를 받치지만 활용도가 없는데 이런 항아리 주로 하로 모양 토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하로 모양 토기가 김해 대성동 공문에서 나오는데
김해 양동리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주목되는 거는 김해 동네 복촌동 공원에서 나옵니다. 이건 뭐냐?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김해 지역하고 부산 지역하고 상당히 동일한 문화권이 형성됐던 것이 아닌가. 국은 당연히 달렸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네에 있었던 국에 대해서는 거칠상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로국이라고 하는데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주로 거칠상국으로 보는 것이 거의 학계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4세기 중엽입니다. 4세기 전엽으로 본다면 4세기 후엽에도 똑같은 토기가 만들어집니다. 대성동 2호묘 토기하고 여기 문양이 복천동 57호묘 같거든. 이건 뭐냐? 약 1세기 동안 토기 양식을 공유한다는 것은 여기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차로 갈 수 있지만 중앙에 큰 바다가 있었거든요. 바다가 있고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동네라는 것은.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 나타나는 문화적인 현상이 같거든요. 같다는 것은 여하튼 어떻게 이 두 지역 세력들이 아마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하고 반대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산 박물관에서 강연할 때 지금 고대는 어떻게 생각했냐. 지금의 부산하고 김해가 역전된 게 바로 고대였다. 이렇게 하면 별로 부산들이 안 좋아하시던데 역사는 사실인 거죠. 김해 석동고분군이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죠. 이 금강가의 서쪽 항구였습니다. 이 석동고분이 중요시 되는 이유는 아마 신라가 양산을 압박하고 저는 4세기 말쯤에 이미 박재상이 이 미상원을 구치러 가는 게 5세기 전엽이기 때문에 박재상이 원래 삼양주 사람이거든요. 삼양주라는 게 양산인데 그 사람이 신라에 불려가서 고위 간직을 할 정도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이미 4세기 말 되면 후엽이 되면은 양산이라는 것은 신라에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김에만이 뭔가 이렇게 약간 신라에서 압박을 받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서쪽에 있던 석동고분군에 있었던 이 석동 항구가 아마 중요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금강가 양식 토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철이 나옵니다. 철정이 나오는데 아까 전에 철부로 그러니까 이 판상철부 또는 봉상철부처럼 원래 도끼 모양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어떤 것이 나오냐 하면은 전혀 도구의 형태를 하지 않고 쇳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인고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도구로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은 양쪽을 이렇게 이 돌출하게 만들었냐. 이것처럼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끈으로 묶기 좋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케네 문명에서 이 빠진 울루부른 침물선이니까 거기에 나오는 주석개들이나 동개들도 전부 이 양쪽이 단이 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렇게 노끈으로 묶기 좋게. 그것은 이집트에 있는 동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은 뭐냐. 이렇게 끈으로 묶으려면 이 부분이 잘록하고 양쪽이 이렇게 크게 되면은 끈이 잘 벗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철정이라는 것으로서 이때부터 이게 하폐와 같이 정말로 뭔가 이렇게 단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호미를 만들 때는 예를 들면 10cm짜리, 칼을 만들 때는 30cm짜리, 그 다음 더 큰 방패를 만들 때는 50cm짜리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물 가치도 아마 화폐 가치도 그렇게 되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4세기 후반의 철정 분포로 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대학원생이 만든 건데 사실은 이게 정말 대학원생들의 요즘 이거 만드는 능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철정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주 월성로 가 6호분입니다. 4세기 후엽의 철정인데 경주 지역 철정은 보면은 이게 뭔가 좀 약간 형태가 이렇게 까베기처럼 약간 뒤틀려 있습니다. 여기 21, 25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비해서 대성동 1, 2호분은 어떻습니까? 정연한 양좌우가 이렇게 대칭이고 단부도 이렇게 정연하게 잘라놨습니다. 신라가 어떻습니까? 삐뚤삐뚤하게 잘라놨죠. 철정의 형태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썼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산의 임당동도 마찬가지. 이거 전부 신라권역입니다. 울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창원의 석동거 어떻습니까? 여기 바로 금강가양 철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한편으로 창원의 석동 40호에 나온 것들은 끝이 이렇게 말려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 여기 함안의 도항리 1호 10호분 마리산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도항리를 해놨는데 여기도 내만한 이 철정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 창원의 석동에는 금강가야산 철종,
하만, 아라간산 철종이 두 종류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뭐 돈이 되면은 예를 들면 어디 거라도 가지고 와서 아마 이렇게 이 수출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여기 창원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아라간산 철종이죠. 현동에 여기 것들은 뭐냐? 금강가산 철종입니다. 사실 제가 이걸 한 15년 전에 분류를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철종이 나오면 무조건 가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들어가는 걸 찾아보니까 여기 이제 해남에 들어간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여기 해남의 항산리 분토 유적에서 나온 것들, 이거는 전형적인 금강가야성 철종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원진리 온감묘에서 나온 거 보면 내만한 아라가양 철종입니다. 근데 북일리에 나온 건 이거면 금강가야겠죠. 여기 아마 독수리명에서 나온 것들은 하만의 아라가양 토기와 같이 나옵니다. 요거는 뭐냐? 아라가야산 철종이란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있는 후쿠오카에 나온 건 이것들은 예를 들면은 금강가양 철종이겠죠. 그 다음에 나라의 남산 미나미야마 사오분 철종은 이렇게 네만한 것들은 역시 아라가야. 여기 마루야마 이것도 금강가양 철종이겠죠. 신계고분 이것도 금강가양이겠죠. 시모야마 금강가야 이것도 금강가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4세기 때 금강가야가 번성했던 거는 철을 생산 유통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김해 지역의 생업이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생산보다는 오히려 유통을 많이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넓은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각지에서 아마 철을 소재를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 마항까지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금강가야의 국력의 원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금강가야의 국력을 보여주는 것이 대성도 88호분에서 나온 여기 진식대장, 서진에서 만든 대장식구입니다. 여기 뭐 요즘 에르메스 이런 걸 차고 다니는 남자분들인데 그거하고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도금으로 한 것이고 용이 새겨져 있거든요. 항제와 장군만 찰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수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대성동의 왕묘급에서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왔느냐. 저는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금강가야인들이 예를 들면 4세기 중엽이 되는데 금강가야가 직접 중국하고 교섭을 해서 가져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낭랑대방이 존속할 수 있을 때는 이 낭랑대방군하고 교류를 해서 받았지만 그 이후가 되면은 고구려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이 금강가야와 중국과의 교섭이 단절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더 일목요연합니다. 사실 서진에 대장식구가 들어가야 되지만 서진권 낙양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아마 지금 빠졌는데 이 대장식구의 동북아시아 분포를 보면 먼저 이 전현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고구려에 있거든요. 그 다음 백제에 있고요. 그 다음 신라에 있습니다. 신라에는 이거 외에도 사실은 신라산으로 신라에서 들어왔다고 생각되는 게 몇 점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느냐. 이 88호분 이 대장식구는 역시 지인, 서진, 그 다음에 전년,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 그 다음에 금강가야, 그리고 이게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일본으로 들어가는 데는 금강가야가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일본에서 공반되는 유물을 보면은 금강가야산 철정하고 공반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맹목적으로 문헌의 근거도 없이, 왜냐하면 신라는 전진에 4세기 후엽에 사신을 2번 보낸 게 기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금강가에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이 지역의 역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전년의 세수다야처럼 이렇게 된 청동, 성동, 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전년에서 만들어진 용이 새겨진 마구입니다. 요거는 오키나와산. 오키나와라기보다 오키나와 바로 옆에 아마미 오시마 그 오키나와 제도 근처에서 나는 조개로 만든 장신구들인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전년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8년에 파영 동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일본 열도산입니다. 일본 열도에서 주로 방패에 이렇게 붙이는 건데 아마 방패치에 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결국은 당시에 이 금강가야가 외하고 아주 중요한 외에 철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격동의 세기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참 요즘에 지금의 중국, 한국,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이 이미 이 시기에 4세기 말 전야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좀 위태위태한 전운이 감도는 그런 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서 이렇게 후쿠오카 공항을 가시다 보면 운이 좋으면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번 본 적이 있고요. 배에서는 몇 번을 봤는데 페리를 타고 가다 보면 이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선도 보여요. 이 오키노시마라는 섬이 있는데 무인도입니다. 이 섬에 이렇게 부산하고 이렇게 가깝거든요. 여기 이 항로상에 있는 건데 아마 스시마를 거쳐가는데 여기에 중요한 유물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외왕권의 제사를 지냅니다. 이 제사 지내는 것이 언제냐? 공교롭게도 4세기 말이거든요. 4세기 말에 뭐가 있냐? 400년에 경자년조에 그 전에 그 399년에 그리고 399년에 금성에 외가 쳐들어오니까 400년에 강개토왕이 복이 5만 명을 보내서 외를 물리쳤더니 이들이 돌아가는 곳이 어디에 도망갔냐면 임나가라 종발성입니다. 저는 임나가라라는 게 당시로서는 이게 임나라는 게 당연히 강개토왕이 쓰였기 때문에 이게 일본 사람이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개토왕비에 나온 거 그건 강개토왕비에 새긴 사람도 일본인이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임나란 말이 이미 이 당시에 가야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는 겁니다. 임나가라라는 건 뭐냐면은 금강가야를 지칭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종발성까지 도망갔다는 이야기는 왜가? 이거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때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 오키노시마라는 이 유적에서 외인들이 배를 타고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무기 모양의 갑옷형 석제품, 그 다음에 외인들이 만든 중국 거울을 본떠서는 거울, 그 다음에 이거는 이 팔찌와 같은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게 팔을 끼우게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준보석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시마나에서 나오는 돌로 만든 것인데 이런 돌로 만든 팔찌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 철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은 뭐냐? 외인들이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런 석재 팔찌와 같은 것들은 나라 오사카 지역에만 중심으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결국 외왕권이 이 외왕과 외왕족들 그 다음에 그 귀족들이 사용하는 장신구들입니다. 이 장신구가 갑자기 이 오키나시마라는 섬에서 나타난다는 건 뭐냐? 여기에 외인들이 와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99년, 400년에 쳐들어온 외에 대해서 심지어는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었던 외, 그 다음에 구주 지역의 외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전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런 오키노시마에서 나오는 이런 장신구들이 모두 외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 외왕권이 직접 여기에 뭔가 관여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똑같은 것들이 나라연의 고분에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것들을 무덤 안에도 였지만 이렇게 간 주변에다가 이렇게 놓고 일종의 주술적인 도구인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외왕권이 오키노시마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게 공교롭게도 4세기 말 후엽이거든요. 이거는 뭐냐? 399년, 400년의 전쟁에 대비해서 이들이 건너온 것이 아닌가. 그것은 바로 강개토왕비에 나오는 사실이 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개토왕비에 나오는 그 사실도 우리가 100% 진실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오키노시마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세기 전반이 되면은 재밌는 것은 남해안 일대 외계고분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저는 외인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왜 이 사람들이 왔느냐? 이때 백제가 고구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강개토왕비에는 대방계까지 외인이 올라갔다는 기록이 나왔는데 백제는 나오지 않지만 외가 독자적으로 대방계 항해도까지 올라갔다고 생각 안 됩니다. 거기에는 백제 왕권이 외인들을 용병으로 불러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이런 외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외인들의 무덤이 5세기 전반에 만들어진데 그때 동원됐던 외인들의 무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왜냐하면 이게 한 개밖에 없습니다. 무인도에 있기도 하고 그 다음 심지어 이건 어디냐면은 여기 청산도에 있는
이게 있습니다. 청산도에 있는 이 외인의 이 사람의 용병의 의도는 뭐냐? 저는 탐나를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탐나가 보입니다. 대부분의 이 인접한 이 연예인인데 여기에 이 고분만은 이 탐나가 보이는 곳에 있는 이유는 아마도 백제가 탐나를 공략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시기에 백제, 그 다음에 가야, 그 다음에 신라, 외라는 관계는 지금의 민족의식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돼요. 오히려 그들에게 누구가 우리 편이 되느냐가 중요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봉황토성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저는 임나가라 종발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벽이 이렇게 정연하게 바깥에 돌을 이렇게 출석하듯이 붙여가지고 견고한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임나가라 종발성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종발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종발입니다. 동그랗게 둥그렇게 돌렸기 때문에 종발성이라고 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임나가라 종발성이 바로 이 봉황토성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 봉황토성 남쪽에서 부재가 나왔는데 이 배가 뭐로 만들었냐면 농나무입니다. 농나무가 이 정도 되려면 직경이 2m는 넘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농마는 우리인데는 없습니다. 남해안에 일부가 있지만 이만한 거목이 돼야 되거든요. 일본의 신사에 있는 농나무인데 그래서 또 하나는 이 현 측판인데 이 형태가 일본의 이 배 모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왜 외인들이 배 타고 갔던 배가 침몰돼 가지고 침몰 아니면 폐재로 돼 가지고 여기 아마 고김에만에 버려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건 뭐냐? 일상적으로 스시마를 통해서 외인들하고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가해가 이렇게 번성하다가 이 5세기 초가 되면은 갑자기 왕묘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강가해 멸망설이 나왔는데 저는 사료에 분명히 532년에 금강가야가 멸망했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디에 나오냐?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일본서기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530에 멸망한 것이 맞는데 여기에 보이는 이런 대성동 75원 같은 경우에는 왕묘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4세기 때 보이던 금강가 양식 토기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여기 지금 보이는 이런 토기들은 창경에 있는 비아가 양식 토기의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이 시기에 뭔가 금강가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금강가야 왕건이 이 6세기까지 존속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김해 원지리 고문인 거예요. 이 원지리 고문에 이 해계 석신묘인데 6세기 전엽에 이런 거대한 무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대성동에서는 아마 400년 이후에 왕릉이 축조가 안 됐지만 김해 지역 어딘가를 옮겨서 왕릉이 축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유신이 그러면 땅에서 그 하늘에서 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원지리 고문군을 포함해서 이 금강가의 왕릉이 김해 지역 외곽에 어디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나 여기에 나온 토기들입니다. 이제 옛날에 이런 토기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이런 토기가 나오면 무조건 신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32년 이전의 토기거든요. 이건 토기를 정하게 하면 5세기 말쯤 되는 토기거든요. 후역. 이런 토기가 김해 지역이 내륙에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 결국은 토기 양식으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지리 고문 출토된 이런 토기들도 신라 토기가 맞지만 일부 신라 토기도 있고 신라 토기를 모방한 것도 있지만 이것이 금강가의 멸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김해 지역에서 다양하게 5세기 이후에 토기 양식을 수용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금강가야가 멸망 안 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6세기 전엽에 금강가야 보로성이 있습니다. 여기 나전리 보로성인데 실은 건너편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아직 발굴이 안 됐는데 제가 현장에 갔다 가보니까 하나 더 있더라고요. 몇 개가 아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마 낙동강에서 신라군이 들어온 걸 저지하기 위해서 쌓았던 보로성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원지리 보로성인데 여기도 정말로 지금의 보루처럼 참호처럼 구덩이를 파고 그 다음에 안에 이렇게 건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6세기 전역까지 금강가야 보로성이 있었다는 것은 역시 532년 멸망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김수로 왕릉인데 예전에 제가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아래서 나올 수 있느냐고. 신화는 신화로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역사가 아니라고는 꼭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신화에서 그쳐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 김수로 왕릉은 정말 대성동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김수로 왕릉을 만들 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7세기 말쯤, 8세기 초쯤 뭐 이걸 만들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전에 수로왕의 어떤 여하튼 뭔가 이렇게 그 유적이 있었던 간에 지금과 같은 봉분과 같은 이런 봉분을 만든 게 그것은 역시 7세기 말 8세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금강가에 신라에 있었던 금강가인들이 자기들의 정통성을 주장했던 그 시점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 다음 허황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해상 실크로드를 연구하고 있는데 인도에서 이 배를 타고 기원 1세기쯤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항해한 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원항 항해였고 또 하나는 여러 위험한 바다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허황무 전승은 외래에서 아마 이 허황무가 왔다는 것을 아마 상당히 가장하기 위해 그 다음에 아마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교적인 설화 내용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화는 어디까지나 신화에서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탑재가 없고요. 이런 탑이 이 시기에 있을 수가 없고 석재가 이제 예를 들면 밸런스라고 해서 배에 이렇게 밑에 여가지고 배를 이렇게 나중에 배가 이렇게 침몰되지 않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한 건데 이런 것들은 고대 이런 걸 잘 본 적이 없고요. 오히려 고려 때나 그 시기의 것들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가야가 역시 전파해 준 것은 뭐냐. 역시 일본의 제도 기술을 전해줬습니다. 외인들은 이때까지 해도 간단하게 물이 새는 그릇에 밥을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로 만든 그릇은 사용했지만 흙으로 만든 것은 물이 줄줄 새는 그런 걸 토기를 사용해서 그걸 하짓기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연질토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3세기 후반에 이런 이 경질토기를 만들었는데 대략 한 150년 이후에 여기에 기술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토된 토기들인데 오사카에서 나온 것들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뚜껑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금강가야 요지에서 출토된 것과 섞어 놓으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같다는 건 뭐냐 하면은 금강가야 공인들이 가서 1세대에서 만들었던 초기 작품이란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요지는 아니고 이렇게 폐기장입니다. 어마어마한 폐기장이 형성됐다는 건 뭐냐? 이거는 조업을 아주 크게 했다는 겁니다. 가마는 이렇게 파괴돼 버렸습니다만. 그 다음에 아라가야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금강가야, 사실은 김해지이기 때문에 금강가야 이야기를 많이 하려 했는데 앞으로 이제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아라가야인데 저는 간단하게 먼저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야전기의 어떤 정치적인 구도를 본다면은 저는 금강가야를 이 가야 전체를 주도한 것이 아니고 역시 아라가야와 같이 가야의 2대 세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3, 4세기에. 그것이 바로 아라가야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실은 한 10몇 년부터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문헌사학에서도 그렇고 고고학에서도 아라가야 왕릉이 있느냐고 4세기 때 예를 들면 김해 대성동과 같은 그렇게 거대한 왕릉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없습니다. 근데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확인이 된 겁니다. 마리산 고분굴인데 이쪽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 뭐 우거리 가마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왜 4세기 때 아라가야의 이 가야 양대석이라는 것을 주장한 이유는 뭐냐. 아까 전에 드렸던 바와 같이 아라가야산 철정이 4세기 때 철정이 해남까지 분포를 하거든요. 일본 열도까지 들어가고. 또 하나는 어마어마한 토기 가마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함안의 법수면 일대에 가보면은 난강 지류상에 수십 기에 수백 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라가야 토기 가마가 있는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토기를 구웠는데 이 토기들은 어떻게 되냐. 자체 생산을 넘어서는 생산량이라고 생각돼. 이것은 결국 뭐냐. 수출용으로 아마 만들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아라가야 토기는 식별이 아주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런 기벽이 이렇게 얇거든요. 2mm 정도. 두꺼운 것도 3m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토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건 뭐냐면 행으로 옆에 눕혀서 구웠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마라 눕혀서 구웠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아마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적재하게 편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요. 옆으로 눕혀서. 또 하나는 이들 아라가야 토기에는 도부호가 있습니다. 공인들이 자기가 만든 이 토기를 식별하기 위해서 여러 부호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뭐 W자라든지 이런 부호들이 새겨놨는데 실은 4세기 대 토기에 이런 부호를 새긴 거는 아라가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라가야 토기는 용이하게 저는 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의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토기의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야기했던 해남 일대까지 뿐만 아니라 백제 지역에도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신라 지역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분포도를 이미 제가 만든 게 10년 전이거든요. 지금도 여기 사실 더 많이 들어갈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10년 전에 15년 전쯤인가 만들었을 때 뭐 이 정도의 분포 범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해 금강가야 토기는 어떻게 되냐? 실은 고김해만 일대에 거의 국한되어 있어요. 많이 간다면은 동네 지역, 그 다음에 창원 지역, 요 일대에만 분포하고 있는 게 금강가야식 토기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강가야가 사실은 대외 교류라든 이것의 중심지이지만 역시 가야 지역 내 한반도 내 한반도 내에서 이 철의 유통이라든지 또는 토기 생산 유통의 중심이 바로 아라가야였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라가야 토기가 이 철정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거제 아주동 유적에 주목할 만한 이 유적이 있습니다. 여기 대우조선소가 보이는 데인데 여기에 이 칠학이 조사인데 칠학이 뭐냐면 사주형 주거지 내문하고 그 다음에 원래 가야 지역의 주거지는 대체로 원형이 많은데 기둥도 이렇게 4개를 꽂아 놓은 것은 어디에 보면 만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뭐냐? 여기에 마한 사람들이 와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아라가야 토기들이고요. 여기 마한 토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외인들이 사용한 토기거든요. 여기에는 결국 아라가야인, 마한인, 외인이 거주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거제도란 게 일본 서기에 보면은 외인들이 항상 올 때 어디부터 오냐? 사부도로 오는데 그 사부도가 거제도거든요. 거제도에 이런 국제 그러니까 이 교역 촌락이 있어요. 이것을 요즘 이제 항시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그 항구 도시에 뭔가 이 철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마한 사람들도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남에 이 마한 토기가 저기 아라가야 토기와 철정이 나온 게 결코 우연이 아니란 겁니다. 왜냐하면 해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인들, 북부구지 지역의 외인들도 여기 와서 철을 사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거 바로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나가사키 현에 있는 스시마에 있는 이 스시마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토기가 바로 아라가야 토기. 이게 도보가 있지 않습니까? 고고학이 상당히 이게 저는 별로 서울대학이 우리나라에서 모든 학문 분야의 최고인데 우리나라의 최고가 아닌 분야가 딱 하나 있습니다. 고고학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고학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구대에서 별로예요 사실은. 연구대 출신들이 고고학을 하는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거든요. 이건 뭐냐? 고고학이란 게 이런 결국은 이 두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열정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 토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해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보가 있다는 건 뭐냐? 이게 아라가야산 토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외인의 무덤에 이 토기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나라연의 미나미하고 무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아라가야 철정이고 똑같이 아라가야산 토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실은 이 토기가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김해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김한인명 토기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김해지가 제작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함안에서 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대각의 형태를 보면은 함안 토기와 아주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김한인문형 토기를 이 아라가야에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라야 왕릉의 축조 과정을 보면 재밌는 것은 이제 남쪽에서 축조돼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역시 이때는 이제 아직까지 이걸 안 했는데 45분이라는 부분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고치지를 못했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축조돼 가는데 흥미로운 거는 아닙니다. 이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제가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 4호분이라는 게 5세기 중엽경의 왕릉인데 여기에
8호분, 6호분이 조사가 됐는데 6호분, 8호분은 입지와 크기는 4호분보다 못한데 6호분, 8호분의 그 석각의 길이라든지 또는 안에 들어가 있는 유물, 부장품을 보면은 8호분과 4호분과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아라가야 왕권의 어떤 양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한번 드디어 역시 기대했던 아라가야 왕릉이 나왔던 겁니다. 김해 금강가야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라가야 왕릉이 없지 않느냐. 5세기 후반에 있고 5세기 전반, 4세기 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이 마리산 45분이 나왔는데 여기에 안반을 깎아서 약 2m 정도를 이 안반을 가공해서 분구를 만들고 여기 거대한 목각을 놓고 다시 성토를 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왕릉으로의 정말로 어울리는 오히려 5세기 연대는 5세기 초로 생각되는데 5세기 초에 금강가의 왕릉을 넘어서는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상형토기가 한 점이 더 있습니다만 뒷모양 토기가 한 점이 더 있는데 5점이 나왔습니다. 이런 토기들이 도굴돼가지고 각지에 흩어져 있었는데 한꺼번에 5점이 상형토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왕릉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고구려산으로 생각되는 금관이 나왔습니다. 금관이 아니라 금동관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있는 이런 그 하살통 장식과 같이 하살통과 같이 금동제 하살통 장식인데 역시 신라를 경유해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봉황으로 장식한 관을 사용한 것은 고구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를 들면 바로 이겁니다. 6번에 운산에 있는 용호동 것인데 여기 바로 아라가야 금동관이거든요. 이런 봉황으로 장식한 것은 고구려에서 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 제작된 것이 신라를 거쳐서 역시 아라가야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고구려가 아라가야 접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역시 신라를 경유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리산 8호분입니다. 5세기 후엽의 아라가야 왕족묘인데 4호분과 같은 5세기 중엽 또는 후엽의 4호분과 같은 크기의 것입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8호분이 아니고 이거는 4호분입니다. 여기가 8호분이고요. 이 입지에서는 4호분이 월등하고요. 규모에서도 봉분의 크기도 4호분이 크지만 중요한 거는 수용시 석각의 길이가 10m 거의 갔다는 겁니다. 또한 출토되는 부장품도 거의 동일하고 더욱더 중요한 건 여기 순장된 사람들이 4, 5명이라는 것. 이것도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결국 이런 생각을 합니다. 5세기 중엽경의 아라가야 왕이란 것은 결국은 이 왕족의 어떤 대표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동일 구릉에 이렇게 축조된 사람들 같은 게 일종의 같은 가계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4호분이 왕이라면은 8호분, 6호분과 같은 사람, 이 형제 또는 즉위하지 못한 형제 또는 즉위하지 못한 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무덤이 실은 왕릉과 거의 같다는 건 뭐냐? 이것은 바로 아라가야 왕권이 5세기 중엽의 그런 왕족의 어떤 범위 내에 국한된 왕족의 대표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이 실은 멸망할 때까지 지속된 것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라가야에 주목되는 것은 이건 6호분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 6호분에서 나온 것과 4호분에서 나온 것도 합친 것인데 여기 나오는 이런 마구들은 뭐냐면 신라산 마구들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아라가야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수입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느냐? 신라에서 수입했던 겁니다. 여기는 말투구인데 말투구의 형태가 신라산과 같습니다. 행엽이 여기 마구도 편은 음형 행엽이고 그는 심엽형 행엽이라는 것 이것도 신라의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라가야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신라와 상당히 뭔가 친연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것이 실은 5세기 중엽 후엽까지 지속되다 5세기 후엽 이후부터는 대가야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이 문물에도 보이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대가야 문물이 이 시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뭐냐. 역시 대가야와 아라가야는 일종의 경쟁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세기 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대가야산 문물들이 들어갑니다. 토기뿐만 아니라 금동제 마구, 금동제 하살통까지도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5세기 말이 되면은 이 대가야가
또한 아라가야와 밀접한 관계 형성되고, 그리고 대가야가 이 시기에 역시 가야 전역에 이걸 영도하는 세력으로 아마 성장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라가 부분의 순장을 보면은 5세기 후엽에 4, 5분입니다. 5명입니다. 2등급에도 예를 들면 왕종묘입니다. 8, 5분, 6, 5분에도 5명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25호분이 왕릉인데 6세기 전역의 왕릉, 여기에도 4명입니다. 근데 26호분에도 4명이거든요. 결국 이런 크기도 거의 같습니다. 결국 아라가야 왕권은 약 5, 60년이 지났어도 5세기 중엽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소가야입니다. 선생님 저기 한숨 돌리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계속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소가야라는 것은 실은 유명한 이야기에서 그 발발 연대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 포상팔국 바닥 포구를 가진 8개의 나라가 가라, 그리고 안나, 심지어 신라와 싸웠다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이거 포상팔국이란 것을 사실은 3세기, 4세기에 비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상당히 재미있는 것은 저는 5세기 대 상황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포상팔국 전쟁이 5세기 때 일어났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여기에 비정되는 국들이 보면은 이 5세기 때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가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가양식 토기들입니다. 이 토기들은 이 가야 토기만큼 이렇게 좁은 면적에서 다양한 양식의 토기가 만들어진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예를 들면 토기들, 고구려 토기라든지 백제 토기하고 비교해도 이 4세기, 5세기 때 가장 세계에서 아름다운 토기를 만드는 나라가 어디였느냐 생각하면 단연코 저는 가야 토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고구려, 백제, 외,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심지어는 더 멀리 중앙아시아 토기를 보더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토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 4, 50km 범위 내에서 이 범위를 두고 예를 들면 김해하고 하만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김해에서 만든 토기하고 그 다음에 아라가에서 만든 하만에서 만든 토기가 전혀 다르거든요. 또한 예를 들면 하만하고 여기 김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성,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토기가 나타나거든요. 이것은 뭐냐? 그 당시 이 토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제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것도 있지만은 이것들이 제기이기 때문에 이 제기를 같이 사용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같은 문화권이고 같은 제사권을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토기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야의 영역을 설정할 때, 문화권을 설정할 때 토기란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삼각두창입니다. 삼각형의 두창을 가지고 또 하나는 이렇게 구연부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어 수평구연호라는 별명을 가진 이런 호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기대가 이렇게 신라형처럼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된 것, 그 다음에 발연기대가 이렇게 이 하만하고 좀 유사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각부가 이렇게 길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소가야 토기의 특징입니다. 통영의 남포영리 10호분입니다. 이 소가양식 토기가 가장 빨리 출현되는 고분을 찾다 보니까 남평이 10호분입니다. 봉토분을 찾다 보니까 되는데 5세기 전엽의 고분인데, 예를 들면 삼각형 두창고배, 수평구연호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는 비아가야 토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과 1단 두창, 2단 두창 고배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기존의 소가야에서는 4세기 때 유적이 많이 조사가 안 됐습니다. 소가야의 특징적인 철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없었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런데 5세기 전엽에 재미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런 철정이 나타나, 이 철정들의 형태를 고찰한다면 역시 신라형 철정입니다. 까베기처럼 이렇게 꼬아서 만드는 것. 지위정경적인 철정들은 신라형 철정인데, 이 신라형 철정이 통영에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남평리 10호분은 다각식 묘제입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금강가야, 아라가의 경우에는 단독각입니다. 왕릉이든 귀족이든 또는 일반 민들이든 무조건 하나의 매장 주체부밖에 없는데,
소가야 사람들은 이렇게 이 다각식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 상당히 재밌는 거는 우리 육지에 있는 대구에서는 이 남해안 사람들 해우 창생이라고 이제 놀리기도 하는데, 근데 상당히 재밌는 거는 엄청나게 유대감이 강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과에 통영 출신의 선생님이 있었는데, 남해 출신의 정인성 교수라고, 그 사람이 89학번인데 그 사람이 뭐 사실은 학부 때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아끼시더라고. 이게 단지 본인은 통영이고 그 다음에 그 정인성 교수가 남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수학여행비도 아마 그 졸업여행비도 아마 대신 대주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남해안 출신들은 이런 뭔가 끈끈한 게 아마 농담입니다. 이거는 이런 가야 지역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무덤을 누구 어디에 있냐? 마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한 사람들 유명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가장 유명한 단체가 전라도 항우에 있듯이 아주 결속력이 강하거든요. 아마 그런 것이, 이건 뭐 정말 농담입니다만은 이런 거 잘못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뭔가 마한과 묘제가 공통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묘제의 기원은 역시 이 그러니까 남해를 통해서 마한 지역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됩니다. 그 다음에 고성 송악동 고분인데, 참 이건 뭐 볼 때마다 참 정말 화가 납니다. 이거 잘못 복원한 겁니다. 이 소가야, 여기 이제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 앞에 김해 함안도 세계유산이 됐고요. 여기도 고성의 송악동 고분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실은 20세기 초에 조사를 보면 여기 많은 고분들이 있었는데 다 개간하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방금 본 것이 송악동 1호분, 그 다음에 14호분이 조사가 됐습니다. 14호분은 나중에 보시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단독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역에 있었는데 남아있는 것들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기가 이 육지지 않습니까? 실은 많이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왔다고 생각됩니다. 송악동 고분군 주변까지 많이 들어와서 정말로 이 송악동 고분군 바다를 해양성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제까지 송악동 1호분만 조사가 됐었는데, 실은 2년 전에 14호분이 조사가 됐는데, 14호분의 조사 장면입니다. 5세기 중엽에 소가야 왕릉이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참 고고학이란 게, 저는 AI가 대체 못하는 게 단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고고학입니다. 왜냐하면 땅속에 있는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 불허의 정말 요구가 나온 겁니다. 당연히 어마어마한 크게 직경이 한 50m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것도 다각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5세기 전엽에 다각식이 통영에 성립됐기 때문에 5세기 중엽 왕릉도 당연히 다각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각식이 아니고 단독각이었습니다. 야, 이게 정말로 고각이라는 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규모도 아주 작은, 뭐 7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석각이 있었거든요. 이게 왕릉인 거는 분명합니다. 도굴이 됐습니다만, 근데 여기 중요한 유물이 출토가 됐습니다. 일본 열도선 갑옷과 투구, 갑옷, 판갑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열도산으로 생각되는 철도, 대도입니다. 그 다음에 토기가 출토되는데 5세기 중엽의 토기입니다. 현장 설명에 있었던 갑옷의 형태인데, 이런 갑옷은 이 시기에는 이런 갑옷을 국내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일본 열도의 갑옷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판갑이고요. 이시카와현에 있는 걸 가지고 왔는데, 이 부장궁의 세트 관계가 이 철도, 대도, 그 다음에 이 충각형 부주라고 하는 갑옷, 이 투구입니다. 이것도 충각형 부주거든요. 5세기 중엽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유는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셨던 외계 고분과 이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 고분은 소가야 왕릉인데, 왜 그러면 이 일본 열도산 문물이 들어가냐. 소가야가 5세기 전역경에 일본 열도가 아주 밀접하게 교류했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5세기 위협을 보고 또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소가야 왕릉인데 1호분인데 지금 여기가 볼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뭐 정말 제가 약 30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원래 원형은 이랬던 겁니다. 발굴할 때 모습이고. 이게 1호분 A호 석실, 석각, 1호분 B호 석각, B호 석각, 그 1호분 C호 석각, 석실입니다. A, B, C의 매장 주체포 3개가 있었는데,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은 A, B는 전통적인
소가야식 묘제이고 B는 일본 열도식 묘제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찍은 것과 고본을 발굴하고 이렇게 복원을 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복원 자체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저는 역시 뭔가 학계에서 이건 다시 복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오석각이 일본 열도의 행해석실인데 이 비오석실이 만들면서 공교롭게도 전방후원분처럼 만들었어요. 이것도 원래 전방후원분을 오인을 대가지고 이 조사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비오석실이 만들면서 전방후원분 형태를 한 거는 아마 비오석실을 만든 사람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가. 전방후원분을 의식해서 뭔가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석실의 형태입니다. 이 문주석이 2개가 있고요. 거기에 주칠이 되어 있고, 천정은 정말로 이렇게 이 라이트를 쓰고 찍으면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 산화철을 발라가지고 새빨갛게 칠해놨는데 이런 것들은 북부구지유 지역의 외인들의 장례 습속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비오석실 주변에다가 이렇게 원통형 토제품을 돌려놨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본에 있는 원통형 한의화와 같습니다. 원통형 토제품과. 그렇기 때문에 비오석실을 만든 사람들은 뭔가 경관을 일본 열도의 고번처럼 꾸미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비오석실의 피장자는 뭐냐? 외인 또는 외인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A호석각은 소가야 왕이 분명하고 C호석실도 소가야 왕 또는 왕족으로 생각되는데 B호석실의 경우에는 소가야 왕족일 가능성도 있으나 외인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 당시에 이 소가야 지역에는 남해안을 통해서 밀접하게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인이 거주해도 사실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악동 1호분을 비호석실을 가지고 5세기 중엽에 소가야 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와 그 정도로 이 소가야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세기 중엽에 1세대 전에 왕릉에도 이 일본 열도사 문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거는 시호석실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소가야 전통적인 묘제입니다. 그 다음에 고성의 내산리 고분군도 사실은 바닷가 이렇게 쭉 이 많이 이렇게 들어온 곳에 축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 다각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 있냐? 합천 삼각까지도 이런 묘제가 가 있습니다. 합천 삼각 고분군에는 단독각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다각식 묘제가 있다는 것은 소가야 문화권이 여기까지 갔던 것이 아닌가. 소가야 영향이 여기까지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삼가 지역의 토기 변화를 보면 4세기 되는 아라가양식 토기, 그 다음에 5세기 되는 5세기에 되는 소가양식 토기, 6세기 되는 대가양식 토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삼가 지역도 이런 4세기 되는 아라가 영향권에 속했다가 5세기 되는 소가야권, 6세기 된 대가야권역에 속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소가양식 토기 분포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거는 제가 이런 분포권을 만들어서 그냥 그 토기 경우에 저렇게 쪼가리 붙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런 걸 만드느냐? 앞에 실은 아라가양식 토기 분포권과 겹쳐봅니다. 겹쳐보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신라 지역에 들어가지 않은 것 차이를 빼고는 거의 같습니다. 여기 남해안 일대까지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실은 근래 해남의 거칠마 1호분에서 소가양식 토기가 나왔거든요. 실은 그 이전에도 나온 적이 있고요. 결국은 이건 뭘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는 5세기 대 이 중엽을 전환식이거든요. 전엽도 들어가고 중엽도 들어가고 후엽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분포권이 그 이전 시기 4세기 대 아라가야 토기 분포권과 겹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원래 아라가야가 장악했던 이 소위 네트워크를 그거를 소가야가 장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것은 철의 아마 가장 중요한 건 철의 유통일 가능성도 크고요. 토기도 마찬가지. 그 외 여러 문물의 유통권을 소가야가 장악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여기 난강수계까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가냐? 남원 아영 운봉까지 갑니다. 남원 아영 운봉은 어떻게 되냐? 난강수계권이거든요. 여기까지 이 소가야 토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가야가 5세기 전반대에 이런 남해안 일대뿐만 아니라 난강수계
이 철의 생산, 유통을 장악한 것이 바로 소가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4세기 때 그렇게 이 강범위 형성된 아라가야의 유통망이 실은 왜 그렇게 되느냐. 실은 거기에 원인은 저는 400년 전쟁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금강가야도 쇠퇴했지만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알라인 수병이 이렇게 3번이나 나오거든요. 알라인 수병이 세 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든 알라가 거기 그 전쟁에 연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그렇게 됨으로써 아라가야가 일시적으로 쇠퇴한 그 사이에 소가야가 그 유통망을 탈환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야에 대한 사료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단편적인 사료가 없기 때문에 통시적으로 가야사를 이야기할 때 저는 고각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범위는 어디까지나 문헌이 정해있는 그 틀을 벗어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유통망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철정들입니다. 실은 고흥의 장동 고분인데 여기 소가양 토기하고 이런 소위 신라양 철정이 같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결국 뭐 소가야가 신라로부터 철 소재를 받아가지고 고흥반도까지 유통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해남까지 갔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열도에 이치바 미나미 구미라는 가마가 있는데 여기에 에이메현까지 가서 소가야 공인들이 만드는데 이 위에 있는 호는 좀 항아리는 별론데 밑에 있는 이 기대는 발현 기대는 거의 같이 만들었거든요. 이거 에이메에서 직접 만든 겁니다. 성분 분석을 했는 거거든요. 그 현지 흙으로 만든 게 확인된 건데 똑같은 걸 못 가져왔는데 실은 소가야 발현 기대 거의 같거든요. 이것도 1세대 공인이 건너가는 거로 생각되고요. 이 공인들이 언제 가느냐? 5세기 전엽에 건너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왜 아까 전에 5세기 중엽에 소가야 왕릉에 이런 일본 열도산 문물이 드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공인을 보내줬으니까 반대급부로 일본 열도에서 문물을 보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더더욱 주목되는 것은 이것도 이 두 개도 에임에서 만든 겁니다. 에임에서 만든 건 하나는 미야자키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미야자키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 소가야직이 출토된 거의 같습니다. 통영 기대도 거의 같이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비아가야에 있습니다. 실은 제가 원래 비아가야를 전공했습니다. 석사 졸업 논문이 비아가야를 가지고 썼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뭐 비아가야에 그렇게 큰 인식을 했다는 정도는 아닌데 제가 이제 주장한 거는 뭐냐 비아가야가 신라사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369년에는 이거는 신라사학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일본 서기에 보이는 가라 7국의 비자발 저 일본 서기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이거 일본 서기 중에 살을 일릴 수 있는 부분만 살리면 되는 겁니다. 왜곡된 부분 걷어내면 아주 훌륭한 사료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가야에 7개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비자발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비자발이 비아가야로 보는데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한국의 모든 고대사학자들이. 그런데 신라사학자들 어떻게 생각해요? 380년 또는 390년에 이 신라에 멸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왜 멸망했는지 그 구체적으로 뭔가 이 배경에 설명인 거 두 번째는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석사 때 쓴 거는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실은 토기로 봤을 때는 5세기 전반 후반 때까지도 이 비아가야라는 나라가 존속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69년에는 가야했거든요. 근데 555년에는 신라가 하주를 설치하니까 신라에 들어갑니다. 이 사이에 언제 비아가야가 멸망했는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비아가야의 중심 고분군인 교동 고분군. 이 고분군도 이 세계유산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서의 가라 7국 기사인데 여기 보면 상당히 재밌는 게 나옵니다. 먼저 신라가 국을 평정을 했는데 그 평정한 나라가 비자발, 난가라, 탁국, 안나, 다라, 탁순, 가라 7개가 나라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정말 뭐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369년이라는 것도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비아가야로 이렇게 비정됐는데 문제는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왜 고고학이 중요하냐? 이거는 유명한 가야사학자인 김태식 교수가 쓴 책에 나온 것인데 이분이 보면은 영산을 탁기탄으로 비정을 해놨습니다.
밀양하고 뭔가 연결해서 이 영산을 타키탄으로 규정해 놨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느냐. 영산하고 창녕을 분리해서 지금의 교동고분군이 있는 것이 비자발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영산이 있는 것은 타키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4세기 때 비아가야 그 비자발의 중심지는 어디냐? 여기 영산입니다. 여기에 계남리 고분군에 거대한 고분군이 있거든요. 여기가 바로 비자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헌사학자들은 연대를 모르니까 고분의 내용을 모르니까 창녕의 지금의 창녕 읍내너가 비자발이고 타키탄은 여기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타키탄은 어디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영산이 아니란 거죠. 왜냐하면 비자발은 영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헌사학에서 문제인데 아직도 이걸 고집하는 문헌사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고고학에서 새로운 뭔가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창녕의 비아가의 범위를 살펴보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건데 남쪽은 낙동강, 그 다음에 서쪽은 낙동강인데 북쪽이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 대한몇하고 구지 사이에 경계가 있는데 이 또 여기에도 고강하는 분 중에서도 여기 달성 현풍까지 포함해서 비아가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문헌사학자들 아까 전에 이야기 영산은 따로 떼가지고 타키탄, 그 다음에 여기 교동에 있는 곳은 비자발, 여기 달성도 비자발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는 고강한 사람들 중에는 이 세 개를 다 뭉쳐서 이야기하는 분인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비자발이란 것은 원래 이 영산과 교동 일대를 포함하는 세력이었는데 4세기 되는 이 영산 쪽이 중심지였고 5세기가 되면은 이 교동 쪽이 중심지가 되는데 이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영산 쪽 세력이 옮겼을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교동 세력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쪽에서 아마 흥계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5세기가 되면은 이 부분이 중심에서 약간 이탈하지만 6세기까지 계속 고분을 축조합니다. 세력이 유지됐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비아가의 권력은 여기 영산을 포함해서 창녕 일대, 그 다음에 여기 구지하고 대합 사이를 경계로 현풍에 또 다른 작은 소국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달성의 양리고분군을 중심으로서 전혀 다른 토기 양식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흥미로운 거는 이 비설산계를 넘어갑니다. 이 비자발의 범위가 넘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여기 청도 서쪽 일대까지 갑니다. 청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어디냐면 청도 이서지역인데 그 이서지역까지 100년 동안 장영지역 토기가 제작되고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불가사의한 게 이 고개가 상당히 높거든요. 이 고개를 넘어서 아마도 비자발의 일대가 이 청도 이서지역까지 아마 영역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청도 봉길이 성공리 고분군에 나오는 이런 토기가 5기, 4세기 말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9기, 그래서 약 4세기 후역, 5세기 후역까지 100년 동안 이런 토기가 사용되거든요. 변화도 동일합니다. 이런 토기들이 제가 실은 창녕지역에서 5세기 전반 토기가 발굴 안 될 때는 오히려 이 청도 봉길이 토기를 가지고 창녕 토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5세기 전반에 토기가 나온 겁니다. 5세기 전역에. 이런 토기가 1, 2, 3번 토기가 예전에 이제 이 김해를 포함해서 낙동강 하류교 나오면 전부 다 김해 토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김해 토기가 아닌 겁니다. 김해 토기하고는 여기서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겠지만 뚜껑바지 턱의 형태라든지 투창의 형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뚜껑에 시문된 문양이 전혀 다릅니다. 이런 토기이기 때문에 용이하게 창녕양식 토기로, 비아가양식 토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토기가 5세기 전반에 제작됐고 이런 토기가 나중에 보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창원 그리고 김해 지역까지 이입됩니다. 예, 이제 계남리 비자발의 본거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개성 1호분에서 2, 3호분 여기가 이제 계남리 고분군인데 예, 계남리 1, 4호분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거는 이 시기에도 신라의 영향은 어느 정도 들어왔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묘제를 보면은 적성목각분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주부각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각을 엮고 이 돌을 쌓았는데 역시 이 적성목각분의 형태가 보입니다. 왜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신라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실은 고령의 대가야 왕릉에도 이런 게 보입니다.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73호분에도 이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5세기 전엽에 신라의 영향이 커지면서 이 비아가야 그리고 대가야에도 이런 묘제 영향이 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에 뚜껑 돌도 없습니다. 나무로 뚜껑을 하고 이 적석을 하지 않았지만은 거의 나무로 뚜껑을 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출토된 토기들은 역시 창녕양식 토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형 설정이 들어오게 되는데 아까 전에 이제 그 고성 소가야 세력이 이 신라형 철정을 남해안 일대 통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소가야는 어디서 받았느냐? 신라로 직접 받았냐? 그것이 아니고 저는 비아가야를 매개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철정이 5세기 전반부터 집중적으로 이 창녕 지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녕 계난 2호분입니다. 이 일부만 조사가 됐습니다. 매장 조체부도. 여기 나온 신라형 건공품입니다. 신라형 건공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라가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철정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철정들의 형태를 보면은 경북대학교에서 발굴한 경주 미추황릉지구 고분 출토 철정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철정들의 공급지는 역시 신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계남리 3호분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창녕 교동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동의 가장 큰 고분군이 7호분입니다. 남쪽에 있는 중심지이고요. 일제 때 이미 일본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금제 귀걸이 그리고 팔찌 등이 출토가 됐고요. 이런 금동제 마구 신라산들입니다. 그 다음 금동제 청동제 용기들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7호분을 다시 해방에 우리가 약 한 10년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안타까운 건 생각하고 이걸 다 날려버렸어요. 일부를 남겼어야 되지 않은가. 이거 자체도 하나의 기록인 거죠. 지금 이렇게 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뭡니까? 이 판축을 한 것들을 다 날려버렸거든요. 예. 매장 주체부를 다시 조사. 그리고 주목되는 건 7호분 매장 주체도 일본 사람들 안에만 들어가서 조사했기 때문에 조사하지 못한 이 북쪽 담백 부근에서 여기는 개하고 기러기를 같이 묻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동 11호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동 7호분 있고 그 다음에 11호분이 있는데 이런 위성식 이 배치는 여기 이제 주분이 있고 왕릉으로 생각됩니다. 그 주변에 왕족릉을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왕족 또는 신하들의 묘를 고위 관료들의 묘를 배치를 했는데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게 11호분입니다. 11호분은 근래 김해공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1호분에 약 10몇 년 전에 재발굴 때 모습입니다. 11호분이 여기가 되겠고요. 여기가 지금 7호분입니다. 여기 일제 때 조사할 때 사진이고요. 일제 때 조사한 토기들입니다. 여기 토기들을 보면은 연대가 약 5세기 후엽쯤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창녕 지역 토기도 일부 남아있지만 형태가 남아있지만 신라 토기화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여기 주목할 만한 한두 대도가 3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영봉문 한두 대도인데 고령에서 만든 대가야 칼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칼은 삼려분 한두 대도인데 이거는 신라에서 만든 신라의 장식 대도고요. 중요한 거는 명문이 새겨진 이 원두 대도인데 이 원두 대도의 제작지가 문제입니다. 이걸 김해박물관에서 보존 처리를 하면서 전에부터 상자로 읽기는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사실은 근거가 좀 박약했는데 요 핵을 하나 찾은 겁니다. 그래서 상이 이제 분명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선인도 뭐 전에부터 읽었던 건데 여기 기자 기상이라는 사람이 상부 선인의 기상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도도 이거 정확히 읽지 못했는데 도라는 게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판독이 됐는데 그래서 상자가 판독이 됐고요. 원래 예전에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기자가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 기상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칼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 칼을 어디서 만들었냐 문제인데 이 칼을 가지고 어떤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냐면 400년 때 고구려군이 내려오면서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선인이라는 간직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부가 있고 고구려의 오부가 있고 그 다음에 선인이라는 간직명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의 상부에 있었던 선인이라는 사람이 이 칼을 400년 전쟁 때 가지고 와서 있다가 나중에 비아가야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 칼을 무덤에 묻었다는 것인데 전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칼의 연대가 약 그 400년이 아니고 그보다 100년 뒤인 500년 전후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이야기는 여기 만든 칼에 보면은 여기 촘촘히 은실을 감아놨습니다. 은실을 이렇게 감고 이렇게 뭔가 여기 이 강목을 행해놨습니다. 여기도 강목을 여기 아마 이 노끈을 끼우는 것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강목을 했는데 이런 강목이 여기 대가야 영봉문 한두대 안쪽에 강목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이 칼은 대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오히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부에 대가야에 상부라는 부가 있고 선일이라는 간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람은 기상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대가야의 간직을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발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연코 고구려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칼 자체가 왜냐하면 고령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상간 명문을 실은 고령에서는 여러 점을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그건 나중에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동 3호분 뭐 이런 도굴 안 된 무덤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동관이 나오고 아마 교동 고문 중에 해방 이후에 발굴된 것 중에 도굴 안 된 게 아마 유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는 이런 상형 토기들도 여러 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송현동 고문고입니다. 6, 7호분, 15분이 조사가 됐습니다. 네. 송현동에 중요한 거는 7호분에서 여기 농나무, 그러니까 일본말로 구스노키라는 이 농나무로 만드는 이 목관이 나왔는데 이건 원래 배 저판재였습니다. 배 저판을 가지고 가공해서 위에 측판을 얹어가지고 목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복원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밑에 있는 이게 뭐냐? 이게 농나무인 겁니다. 농나무란 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 나는 나무인데 거대한 2m 정도 나무를 벌치해서 이 목관을 만들었는데 이 목관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외에서 출항한 배가 교동 고분군 주변의 낙동강까지 와서 아마 이쪽으로 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배 밑판을 그냥 저기 김해에서 가져왔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외에서 출항한 배가 이 비아가의 어느 항구에 와서 정박하고 있었고 나중에 이 판재를 전용해서 목관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예, 밑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판재인 겁니다. 일본 열도의 배 모양입니다. 이런 배를 가지고 실제로 오사카에서 부산까지 항해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신라산 위세품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동 15문에서는 거기 소녀의 인골이 나왔는데 이 소녀의 인골을 가지고 복원을 했어요. 이제 인체를 복원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복원이 맞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순장 인골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천 옥정고문입니다. 왜 합천 옥정고문을 이어서 이야기하냐면, 여기 비아가야하고 아주 관계가 밀접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옥정고문군이 저는 한강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강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고문군이 조용되어 있고요. 남쪽에 내려가면, 이게 지금, 이쪽입니다. 이쪽에 가면 옥전토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국에 대해서도 또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전에 아신 김태식 교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이 옥정고분군 주변을 2개의 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여기 영산 이야기는 드렸죠. 이 국을 어떻게 하면 다라국이 있고, 그 다음 삼바나국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비정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태식 교수는 여기를 초계분지인데 여기를 삼바나국으로 비정, 음사를 가지고 삼바나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실은 옥전고문군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옥전고문군이고 옥전토성이 여기 있는데 성산이 토성이 있는데 여기는 다라국, 여기는 삼바나국이라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실은 한강이 범람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제방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 옥전토성 바로 밑에까지
이 강이 범람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농경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라국이란 거는 이 두 국이 아니고 이 초계분지를 포함해서 쌍책면과 이 초계면이 포함하는 것이 바로 다라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합천 읍내는 오히려 처음에는 다라국 속에 포함됐을지 모르지만 5세기 후반 되면 다른 국이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소위 유명한 대하성인데 그 대하성 뒤쪽에 가면은 고분군인데 거기에 나오는 고분군의 묘제가 옥정고분과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대가야 왕릉인 지산동 고분군하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두 국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같은 국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문헌사학에서 이런 국계 비정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고고 자료에서 그것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옥정고분에서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 많이 출토됐습니다. 도굴이 덜 된 왕릉이었는데 백제산 간모, 백제산 기거리, 그 다음에 비아가야산 토기, 그 다음 옥전 M1호분에서는 도굴이 됐습니다. 일부가 여기가. 그런데 이 비아가야산 토기하고 지중해 특히 시리아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 이 로만 글라스가 나온 겁니다. 이 금정청 로만 글라스와 같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 5세기 전반대에 금정청 로만 글라스도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신라 왕실에 들어온 로마 유리기를 비아가야를 통해서 아마 이 다라국 왕실에 아마 정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역시 북쪽에 있었던 대가야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라국을 어떻게든지 아마 신라 쪽으로 외교적으로 해유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옥전 M2호분도 이런 창녕 지역 토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지산 토기고요. 그다음 옥전 M1호분이 아니고 M3호분입니다. 오타입니다. M3호분은 도굴이 안 된 왕릉입니다. 여기에는 주목된 건 대가야산 문물들이 나옵니다. 투구뿐만 아니라 토기 4점의 용공문 한두 대도가 나왔는데 이 용공문 한두 대도는 모두 고령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옥전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 다라국에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비아가야 토기들이 어떻게 들어가는 걸 보면은 낙동강을 타고 내려와서 창원의 북면 일대 동전동 공원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이 비아가산 토기가 실은 신라산 철정가하고 같이 공반대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비아가야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남해안을 오기 위해서는 북면 일대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여기 아마 이 내려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원 현동에 보면은 비아가야산 토기, 그 다음에 소가야 토기, 아라가야 토기, 그 다음에 이 신라산 철정이 이렇게 공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창원 현동 고분군 출토 토기 양식의 변화를 보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거는 4세기대 말까지는 아라가야 토기가 중심입니다. 근데 5세기 초부터 이 비아가야 토기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5세기 전엽, 중엽에는 거의 비아가야 토기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뭐냐? 비아가야가 실은 그 이전 시기에 아라가야 권역이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소가야 권역에 속했던 이 창원 현 지역에, 그러니까 마산만 일대까지도 여기에 신라산 철 소재를 유통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주체가 바로 이 비아가야라는 것입니다. 이거 부산의 미음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사실은 부산이라 하지만 이게 김해거든요. 이게 부산에 편입된 것 뿐입니다. 김해 이 낙동강 하구에 어디냐면은 서안에 위치하는 곳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상당히 여기는 건강하게 토기가 중심을 이루다가 그 다음에 4세기 말부터 비아가야 토기가 들어와서 5세기 중엽까지. 그래서 결국 이 현상이 창원 지역과 똑같은 현상이랍니다. 이와 똑같은 현상은 제가 만들어 보지는 않았지만은 실은 창원의 석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비아가야에 보면 상당히 주목되는 것은 비아가야인들은 대가야산 용봉문 한두대도와 대가야산 금제이식, 신라산 이 삼연문 한두대도 그리고 신라산 금제이식, 이 상당히 비아가야가 뭔가 양쪽의 어떤 완충지대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비아가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개성유적인데, 아까 전에 이 거제 아주동 이야기를 드렸죠.
여기에도 똑같은 사주식 주거지가 나타납니다. 방향에. 이 사주식 주거지는 여기에 이렇게 배수구를 뽑는 것도 여기 마한적에게 주거지가 같거든요. 또한 마한 토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 주목되는 아까 전과 똑같이 일본 열도산 토기가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 낙동강 중류역에 있는 개성 일대까지도 여기에도 뭔가 마한 사람들과 외인이 와서 했다. 이건 뭐냐? 여기는 철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철정입니다. 철정이 2점밖에 안 나왔지만 여기에 철을 비아가야가 아마 4세기 말부터 4세기 후엽부터 이 신라로부터 철 소재를 받아서 유통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한인들이 여기에 육지에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한들이 올 이유는 비아가야가 철 유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들이 왔던 것이 아닌가. 이것이 5세기 전반까지 확대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게 지금 우포늪 일대인데 사실은 이 해수욕을 복원해 보면은 난강 하구까지 전부 바다가 들어옵니다. 부곡 일대까지 깊숙하게 바다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가 부곡 일대고 여기는 이제 개성 일대인데 그래서 아마 고기묘암부터 이 난강 하구까지 아마 해역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항상적으로 형성되었다기보다는 이거는 어느 정도 뭐 이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런 뭔가 그 바다가 이렇게 이것이야말로 고속도로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게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세기 전반의 신라형 철정의 분포를 보면은 이제 이런 분포가 형성되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아라가양 철정은 이제는 그 다음 금강가야현 철정이 사라지고 이 영남 전역 그리고 일본 열도에까지 이 신라산 철정이 이입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가 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 열도에서 이런 철정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토기들은 뭐냐? 노나카 고문이라는 오사카인 고문이 출토했는데 비아가야산 토기라고 생각되고요. 여기 공반된 토기도 실은 신라산 철정인 겁니다. 그 다음에 대가야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가야의 중요의적인 여기도 아마 거의 농경지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제방 뚝 쌓기 전까지는 여기까지 아마 이 대가천이 이렇게 깊숙하게 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지산동 고분군 주산성 그 대가야 궁성지입니다. 대가야 궁성지를 제가 발굴할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백제지역에서 보이는 벽주 건물이 나왔습니다. 여기 거대한 아궁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산성입니다. 왕묘역이 여기 있고, 이 왕궁에 거주하다가 유사시에 피난하는 피난성이 바로 주산성인 겁니다. 이런, 약 1.5km 정도 되는 석축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지산동 고문에서 본 모습들이고요. 대가야 왕릉의 축조 과정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거는 이 대가야 왕릉이 지산동 고문 언제 만들어졌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주변에 이 지역을 뭐 여러 번 답사를 해봤습니다만 확인되는 것은 5세기 초에 처음으로 대가야 왕릉이 축조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사람이 안 사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 여러 지구의 사람들이 여기에 공동으로 묘역을 쓰기 시작했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30호분, 74호분, 75호분 거의 같은 시기인데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왕릉급 무덤입니다. 73호가 가장 빠르고 73호가 가장 빠르고 큽니다만 75호는 약간 늦지만 거의 동등한 거고 35호는 약간 작습니다. 여기 55호인데 발굴이 안 됐습니다만 이것도 거의 크기가 같거든요. 약간 작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지산동 고문군을 축조한 세력은 크게 4개 지구의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지산동 이 중심으로 본다면은 이 동서남북의 4개의 거의 고분군이 5세기 후반대 형성되거든요. 아마 그 집단들이 만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러나 중엽에는 이렇게 축조가 되다가 5세기 후반에 되면 주목되는 것은 원래 4개의 이 그룹들이 축소를 하다가 5세기 후엽이 되면 44호문이 만들어질 무덤에는 하나로 뭔가 이렇게 계열이 여기 고정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4호문 이후부터는 이 4개 그룹 중에 한 그룹이 이 세습적으로 왕권을 계승한 것이 아닌가. 그 이전 시기에 윤반적으로 아마 이거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가야 왕권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문헌사학에서는 사료가 없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건데 지산동 공부를 축조되는 과정을 뭔가 이야기를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5세기 전엽의 왕릉인데 이 아까 전에 보셨던 실은 개성리 1사분, 개남리 1사분 같습니다. 신라 적성목군의 영향이 보이는 거죠. 거기에 그걸 부응하듯이 이건 백제칼입니다만은 여기에 신라산 금제 간식이 금동제 간식이 있고요. 신라를 경유한 비치제 고곡하고 유리구슬이 있거든요. 이 시기에 5세기 전엽에 초에 전반에 5세기 초에 신라행 묘제가 들어온 것이 이것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지산동 공문에 같은 묘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개남 1사분의 묘제를 가지고 신라하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산동도 신라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5세기 전엽이 되면은 대가야식 묘제가 완성이 됩니다. 수요식 석각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T자형의 부각이 형성되는데 순장자는 앞에와 같이 10명 정도. 처음으로 대가야산 마구가 만들어집니다. 대가야 양식 토기도 당연히 성립되고 대가야 양식의 마구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32호분이 왕릉은 아닙니다만 금동관이 출토가 되었고 그 다음 일본 열도산 판갑이 들어왔습니다. 44호분은 이 경북대학교에서 77년에 조사한 것인데 5세기 말에 대가야 왕릉입니다. 여기에 주실이 있고 여기 주인공이 들어간 왕이 들어간 곳이고 이거 부각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모두 순장된 사람들의 무덤인데 3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순장된 사람 왜냐하면 한 무덤에 두 사람이 들어간 경우도 있고 주실 주각 부각에도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약 40명이 순장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해보면 중요한 건 그룹핑이 이렇게 되는데 이 그룹핑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장품이 다르다는 것은 직능에 따라 뭔가 이 사람들을 순장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화가 매장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가족 전체를 아마 죽여서 순장했다는 겁니다. 직능에 따라서. 이건 아마 대가야 왕의 이 그러니까 이 무덤 안에서 내세에서 다시 부활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이 보좌를 받아서 왕권을 유지한다는 그런 아마 계세사상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가의 순장이 너무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75분 5세기 전엽에는 실은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눠지는데 10명 정도입니다. 왕도. 44호분 단계 5세기 말이 되면 왕은 40명 정도 순장을 합니다. 왕비는 약 한 20명 정도. 그리고 이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를 7, 8명, 5, 6명. 그리고 마지막 가장 지역의 수장들은 1명 이렇게 순장하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함안에서 보셨죠. 예를 들면 금강가야 왕릉에서 이런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5세기 말에 극단적으로 순장이 역시 성행한다는 건 뭐냐. 5세기 말에 대가야 왕권이 이렇게 성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금강가야, 아라가야, 소가야에서 보이지 않는 그래서 대가야라는 나라가 역시 이 가야사에 차지하는 고대 국가 형성에서 이 대가야가 보여주는 것들이 순장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대가야의 어떤 우월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5호분입니다. 6세기 전에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은 도굴이 다 됐다고 생각되는데 도굴이 일부밖에 안 됐습니다. 정말로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령 고하동 벽화고문인데 이거는 대가야 왕릉 권역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입지를 보면은 이 곡부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백제와 관련된 사람의 무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왕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이런 연화문이 있는데 이런 백제를 통해서 이런 연화문이 도입되고 불교가 도입되고 이런 연화문 전이 제작된 것이 아닌가. 고령에서 이런 연화문 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연화문 전이 어디 깔리겠습니까? 결국은 왕궁과 사원에 깔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교가 이 시기에 도입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가야라는 것은 백제와 신라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융합해서 독창적인 문화와 예술을 창조한 것은 이 금관, 금제기거리, 금동제, 용복문 한두대에서도 독창성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금관, 금동관에서 이게 보이고요. 고령 지산동 45분 중요한 거는 이 금관의 출토지에 대해서 요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그라가 도굴에 간 이 오그라 컬렉션 금관, 그
그 다음에 이병철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삼성 리움 근간, 이 3, 4번의 근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추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45분에서 이 5세기, 6세기 초에 왕비릉으로 생각되는 고분입니다. 여기서 실은 오른쪽에 있는 이런 아마 옷에 이렇게 장식했던 금제 장식으로 생각되는데, 여기 구멍이기 때문에 아마 실을 끼워서 아마 옷에 장식한 것으로 생각되는 이런 금제품이 나왔는데, 실은 삼성 리움 공반 금제 장신구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금제 장신구는 지산동 44분에서 도굴을 할 때 도굴된 것인데, 다 도굴을 하지 못하고 일부가 남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공반된 이 삼성 리움 근간은 결국은 45분에서 도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금 이것이죠. 그래서 삼성 리움 근간은 역시 45분에서 출토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그라 근간은 어디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까 전에 보셨던 32호분 근간이 여기 이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데 이거는 5세기 중엽입니다. 그런데 오그라 근간은 연대가 어떻게 됐냐, 이 리움 근간이 6세기 전엽입니다. 오그라 근간은 그거보다 빠른 시기에 5세기 후엽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이에 고분이 어디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사실 너무 끼워 맞추기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이 근간이 들어갈 수 있는 왕릉의 후보는 역시 44분밖에 없지 않은가. 여기 리움 근간이 45분이 맞다면은, 그러면은 그보다 한 단계 빠른 이 오그라 근간은 역시 44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대가야 귀걸이의 조형미입니다. 실은 백제에는 뒤떨어질지 모르지만 신라 귀걸이에는 절대 떨어지는 조형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일본 열도에 이렇게 수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본 열도에서 출토된 것들입니다. 용문대도입니다. 용문대도는 백제 칼의 용문대도를 모방했지만 봉황을 추가시켰고요. 그 다음에 만드는 방식이 다르고, 그 다음에 신라의 삼루문 한두대도보다는 훨씬 더 조형성이 뛰어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공문 한두대도를 만들어서 그 지역 이 권역 내 왕들에게 아마 사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심지어는 신라의 호우청에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신천이 구호분 마한의 왕묘에도 들어가 있고요. 아라가야의 왕종릉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것은 일본의 국보로 유명한 이 사이타마의 이나리야마 철검이 있는데, 이 철검에 금으로 된 상감을 냈는데 그 서체가 실은 전 창녕 지역 출토 영공문 한두대에 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금이고 이거 은인 차이가 있지만 서체가 같은 겁니다. 특히 입구변을 이렇게 동그랗게 한다든지,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 기자도 아까 전에 나중에 아까 전에 보였던 기자도 이거 사실은 기상하고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 창녕 지역 출토 이 영봉문 한두대의 제작지인데, 저는 교동 11호분과 같이 이 영봉문 한두대도도 영문의 형태라든지 제작 기법을 볼 때 고려에서 제작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영봉문 이 아라가야의 대가에서 제작된 영문대도가 2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479년에 만들어진 471년입니다. 471년에 만들어진 이 이나리야마 철검의 이 상감을 한 사람이 누구냐? 공인이 계통이 어떻게 되느냐? 일본 열도에서 만들었지만 이 서체로 봤을 때는 역시 대가의 공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똑같이 이 상부 선인 기상도도 역시 고령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고령지에서 이와 같은 많은 금제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일본의 주요 기관에 반출된 대가야 문물이 사실은 공적으로 확인된 것이 바로 이 정도입니다. 근데 왜 이게 가능했느냐? 그래서 제가 주목했던 게 대가야에 우연하게 금강이 있었던 걸 알게 된 겁니다. 실은 1970년대까지 채굴을 했습니다. 가서 보면 어마어마한 이런 수직갱이나 갱도가 있고요. 그리고 일제 때 이 조선의 금강이라는 책에 보면은 여기 고령 강산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강산이 있고요. 그 다음 그때 산출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고령 강산에. 그래서
해보니까 23년에 2년간 산출한 금이 약간 150kg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2년 동안 150kg을 고령에서 산출을 했고요. 지금 돈을 하면 이거 뭐 금값이 너무 올라가서 환산이 안 될 정도인 겁니다. 아마 한 1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가능했던 거는 지금 아직도 신라에서는 금 제품이 그렇게 많지만은 금을 어디서 생산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들은 산 정상부에 있는 노천강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거는 근대에 했지만 고대에 아마 채굴한 것들은 이런 노천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조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같이 이 사금을 채취해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채취한 건 아니지만 위덕대 박홍국 교수님이 채집한 것인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겁니다. 뭐 저희들도 작은 것들은 채집을 했습니다. 그다음 그뿐만 아니라 대가에서 이런 철제 무기 이 갑주들을 만들어서 건역 내에 유통을 시켰고요. 대가야 건역의 범위를 본다면은 대가야 위신제에는 금제 이식 그리고 대가야 통영기대 발현기대를 본다면은 고령에서부터 여수, 순천, 강양을 아우르는 이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남원 청계리에서도 이 남원 지역은 운봉화영 지역은 실은 이게 원래 함양에 속했던 천령현에 속했습니다. 지금은 행정구역이 남원이지만 이건 사실은 함양에 속했던 곳이거든요. 이 수계도 난강수계입니다. 이 청계리 135분을 조사해보니까 주목되는 것은 여기에 가야식, 수요식 석각 안에 금강가야 그리고 아라가야 이것도 아라가야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차륜형 토기입니다. 그 다음 청계리 이원에 보이는 이런 토기들은 비아가야 토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청계리 1호문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은 대가야 토기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 남원 아영 지역에 있었던 이 1, 2, 4호분을 1, 2호분을 만든 사람들은 가야 지역과 다양한 세력들과 교류를 했을 가능성이 큰다는 겁니다. 예, 여기 이것도 비아가야 토기를 모방해서 현지에서 만든 걸로 생각됩니다. 여기 있는 토기들은 소가야 토기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나 일본 열도선 빛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일본 열도에서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남원에 가까운 강평리 이런 곳에서 소가야 토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5세기 전반대 초에는 여러 지역과 교류하다가 5세기 전반대에는 소가야하고 교류를 중심으로 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남원 월산리 1호분인데 1호분에 나오는 이런 이 무구들은 모두 대가야 것들이고요. 예, 아까 전에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그다음 두랑리 고분굴입니다. 두랑리 고분굴의 묘제도 예를 들면 수요시 속각에 이렇게 주부각식으로 배치하는 것도 대가야식 묘제들입니다. 예, 대가야 양식 발현기대들이고요. 여기는 중국 거울인데 그리고 식리에 장식 신입니다. 금동제 장식 신발인데 이런 것들은 백제산일 가능성이 큽니다. 백제를 경유해서 가능성이 크지만은 저는 오히려 고령 대가야 왕권을 통해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도란이 366호분 경우에도 아까 전에 보셨던 이 백제로부터 직접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고화동 백화고분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고령 지역 공인들이 이 석공들이 와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천리 고분군에도 대가야식 묘제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우리가 정말로 고고한 사람들이 문헌사학을 공부 안 했다고 생각되는 게 대가야 건역이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도 이 기사에 별로 주목을 못했어요. 문헌사학자들도 별로 주목을 못했어요. 임나, 즉 가라. 이때 가라는 임나란 것은 가라 대가야를 가립니다. 상다리, 하다리, 사타, 모루, 사현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가야의 사현인 겁니다. 대가의 4개의 행정구역이 어디 있었느냐. 이 비정을 해보니까 이걸 옛날에는 전라도의 서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동부 지역이 여수, 순천, 강양으로 알게 된 겁니다. 결정적인 모루입니다. 모루, 무로 이게 강양에 비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사료에 대해서 사실은 뭐 한 30년 전에 주목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발굴해 보니까 여기 계시는 이동희 선생님이 발굴하셨지만 순천 지역의 운평리 고분군에 여기에 고령치산동 고분군을 이렇게 축소해 놓은 같은 고분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가의 세력이 이곳에 진출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러나
여기에 묘제들을 보면 소가야식 묘제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고성지역과 가까웠기 때문에 역시 아마 그런 것들은 있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은평리 고분군입니다. 여기에 대가야식 묘제도 있지만 나중에 이호분이라는 곳은 거기에는 소가야식 행석실이 있습니다. 여기 대가야산 귀걸이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가야 고령에서 만들어진 통영기대입니다. 약 70cm 되는 큰 거거든요. 남자 한 명이 이제 겨우 들 수 있는 무거운 통영기대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고령에서 만들어 왔는 겁니다. 하동이 흥경리 고분군인데 섬진강에 이렇게 연해서 이렇게 고분군이 축조가 됐는데 섬진강을 따라서 대가야 문화가 이렇게 들어온 걸 보여주는 듯이 이렇게 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토기들은 대가양식 토기들인 겁니다. 그 다음 일본 열도에 이런 대가야 귀걸이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열도 시가현에 가모 이나리야마 고분의 대가야산 용모문 한두 대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후쿠이현에도 동해를 통해서 아마 들어갔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나가노현까지 내륙부까지도 대가야산 금종 제품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을 키우는 공인들도 나가노현에 갔던 겁니다. 그 다음 사이타마현 이나리야마 이건 아까 전에 대가야 공인이 여기서 470년에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 다음에 이런 허리띠 장식인데 일본 현재 고령지역에서 보이지 않는데 도굴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생각. 그런데 주목되면 여기 방울에 기가 이렇게 두 개 달린 이런 것들은 고령지산동 44분 출도의 마구에 보입니다. 결국은 이 대장식군도 고령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대가야 금제의식의 분포를 보면은 5세기 후엽, 6세기 전엽입니다. 일본 열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동시기에 신라 귀걸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점밖에 없습니다. 백제 4점밖에 없습니다. 비교를 한다면 5세기 후엽, 6세기 전엽에 일본 열도의 금제 장신구를 공급한 세력이 어디냐? 대가야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가능했느냐? 역시 대가야가 중국의 남제까지도 이 사신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남제서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가라옹 하지가 역시 오자 보국장국 본구가 있는데 보국장국은 약 3등급 정도 됩니다. 1등급이 고구려 백제라면은 외라면은 2등급 그 다음에 3등급 정도 됩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나라가 섰을 때 이 지금도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이 추장국이 아프리카의 추장국에서 우리가 여기 사신을 보낸다고 축하사전을 받아주겠습니까? 이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나라는 대가야밖에 없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금강가야는 그렇게 되기 전에 아마 쇠퇴해 버렸던 겁니다. 멸망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아라가야 마찬가지고요. 소가야 마찬가지고요. 이걸 보여주는 게 저는 남원헬산리 M5번에 출토된 이 개수호라고 생각됩니다. 이 개수호 중국제 청자가 나왔는데 이 청자 연대가 저는 5세기 후엽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가야 왕이 중국 남제로부터 받아온 것들을 희화에 여기 왕들에게 나눠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75호도 마리산도 연대가 5세기 후엽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백제와 하만이 이 시기에 교류할 수 없었습니다. 교류하는 시기는 언제나 일본서기 보이면은 6세기 전엽 이후인 겁니다. 대가에 드디어 나올 게 나왔던 겁니다. 이거는 충남대학에서 소장된 건데 출토지를 알 수 없는 건데 저는 이게 대왕명이 대가야의 대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경호 양식이 그러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똑같은 대왕이 근래 대가야 궁성지에서 나왔던 겁니다. 대왕이라는 각인을 도장을 새겨가지고 도장을 토기에 소송하기 전에 찍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하부살인이나 부산대학교에서 발굴한 저풀이 이지구에서 나왔는데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부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상부는 어디냐? 아까 전에 보셨던 상부, 선인, 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고구려로 갖다 붙일 이유가 없어요. 100년 뒤에 칼을 어떻게 고구려에 갖다 붙이겠습니까? 또한 산청에서 나온 통인데 이득지라는 산청이 그냥 일반 칠학에서도 인명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인명이 사용될 정도면 대가에서 문자 사용이 상당히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이거 아까 전에 했던 이야기 또 중복입니다. 그래서 대가야 왕도를 어떻게 보느냐. 가라 상부, 대가야 상부입니다.
이것은 지산동 고분과 주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범위냐. 여기 대가천, 알림천, 해천수계를 포함하는 범위고 그러면 하부는 어디 있느냐. 여기 상부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상부 선인 기상이라고 생각되고요. 가라 하부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릴인데 그러면은 다라국하고 경계는 어디냐. 저는 영창리 고분군이라는 이 고분군이 대가야식 묘제입니다. 대하성도 축적기법을 보면은 옥전토성과 축적기법이 다르거든요. 옥전토성은 토축 혼석인데 토석 혼축인데 여기는 전부 석축이거든요. 그래서 가라하부는 저포리가 아니고 오히려 대하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라상부, 하부가 형성된다고 생각됩니다. 영창리 고분군이 이런 수열시 석각입니다. 이런 그리고 대하성 성이 잘못됐습니다. 대하성도 주산성하고 축적기법이 같거든요. 그 전에 이야기 불교가 도입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낙동각인데 하원토성에 대구 사람들 옛날에 여기 하원토성에 놀러 가면 이제 매운탕도 먹고 했던 곳입니다만은 하원토성에서 보면 낙동강이 있는데 여기 건너가 바로 고령이거든요. 이거 강폭이 뭐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이미 신라가 4세기 말 5세기 초에 여기 와서 진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150년간 이걸 못 넘었거든요. 대가야가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폭을 넘기를 넘는다는 것은 왜 못 넘었냐.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대가야가 무력이 강했고 두 번째는 지금도 이런 타이안을 중국이 쉽게 침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제적인 어떤 그런 구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국제적인 이 세력 균형 속에서 대가야가 왜냐하면 대가의 배후에는 결국 백제가 있고 외가 있기 때문에 신라가 그걸 침공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 간산성 정투 이후에 이 신라가 결정적인 우위에 서고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공략하고 신라가 드디어 이제 대가야를 공략할 때가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무르익지 않았던 겁니다. 앞으로 532년 금강가야는 그러니까 왜 멸망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앞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렇게 첩첩이 대가야가 성을 쌓고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가야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이 사국시대가 저는 실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중국의 남조로부터 인정받았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호남고각회하고 이런 거 한번 하자는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사실이 이 대가야 권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었냐.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야말로 영원함, 화합의 가장 중요한 그게 아닌가. 고대에 그런 거 뭐 이런 경계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마 활성화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이 대가야 문화 벨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가야 문화는 이렇게 개성이 된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철제분의 상당 농공구 중에는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토기, 예를 들면 조선의 옹기도 가야 토기를 개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야금. 그 다음에 일본의 스즈야끼라고 저기 이시카와 현 쪽에 있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개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스에끼를 개성한 그 스에끼의 원료가 뭐냐면 가야였기 때문에,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위에 것들은 제가 가야에 쓴 책들인데, 근래 이제 제가 AI라는 걸 알게 됐는데, AI를 알게 되면서 그 전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던 자료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면 제가 실은 가야 각국사를 쓰기로 했는데, 비하가야밖에 못 썼습니다. 다른 일에 바빠서. 그래서 이 대가야 또는 다라국사, 이런 것들 아마 곧 좀 조만간에 한번 쓰고자 합니다. 예, 이상은 너무 초과가 돼서 죄송합니다.